자, 2차시 두 번째 동영상에서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림 모두 그리시고요.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의 답까지 다 적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아직 마무리를 못하신 분이 있으면요. 이제 해석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검사에 오염이 된다라고 해서 해석을 아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신 분은 동영상 잠시 멈춰 두시고요. 그림을 먼저 완성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원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요, 실제 내담자가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다양한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해석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상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매뉴얼 해석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글로 일단 설명을 드리지만 이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양한 자료들 보여드리면서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집그림의 해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요. 모든 그림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집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로로 놓고 그림을 그리셨죠? 그림을 아마 그리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의 심리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거나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그리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림 사이즈를 먼저 해석하실 때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안정적인 심리 상태의 경우에 전체 종이 사이즈의 약 3분의 2 정도 사이즈를 차지하도록 그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전체 A4 용지 종이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일 텐데요. 집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정도의 사이즈로 그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나무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필압이라고 하면 연필을 얼마나 꾹꾹 눌러서 압력을 주어서 그렸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선의 퀄리티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한 번에 똑바른 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고요. 예를 들어 선을 한 번에 그린 것이 아니라 집을 그리는데 몇 번을 이렇게 덧칠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케치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문적으로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이 데생하는 형식으로 그리는 데생 이렇게 이 펜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펜이라 데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각사각 이렇게 그리는 형태 아시죠?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 선으로 벽면을 내려 그렸어요. 그런데 이 선이 잘 그려졌나? 비뚤어지진 않았나? 좀 흐린가? 이런 심리적으로 확신감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선을 아무래도 덧칠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 라인도 흐린 선으로 여러 번 수정하면서 그리는 형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적당한 압력으로 한 번에 그은 선을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겠죠. 반대로 너무 꾹 눌러서 그리다 보니까 연필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는 정도로까지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설을 세워보자면
과잉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분노 조절이라든지 감정 조절 같은 것들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들을 세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스케치라인의 경우에는 사실 미술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검사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 정보를 봐서 이 사람이 미술 전공이에요. 그래서 스케치라인으로 그렸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해석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집 그림을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집을 그릴 때 보통 집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여기가 바닥면이니까 집은 늘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그릴 텐데요. 간혹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띄워서 그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림이. 자, 이러면 어때요? 바닥면에 안정적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붕 떠있는 불안정한 형태죠. 이만큼 떠있는 불안정한 형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재 심리 상태가 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거나 뭔가 불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가능성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 사이즈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만약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집그림을 강의실에서 그리게 했다면요. 전반적으로 그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요. 이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1학년이죠. 학교가 낯설어요. 강의실도 낯설 거고 이런 수업 방식도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낯설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림을 작게 그리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긴장되고 위축되는 경우에 그림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3학년 정도 수업에 가서 그리게 되면요. 학교도 익숙하고 공간도 익숙하고 옆에 있는 같은 클래스메이트들도 모두 다 익숙해요. 친한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림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신입생과 비교하자면 좀 커져요. 그래서 1학년들이 여기서 그린 그림이 작아진 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상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림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는요. 반드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것들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과 고려해서 그 사람의 가족 관계, 현재 가족사라든지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그림 그린 사람의 히스토리와 맞추어 봐서 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 것만 해석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리면 이렇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집그림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집그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그림을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집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에요. 그렇다 보니 내가 나의 가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에게 또는 나의 가정생활, 나의 가족 관계, 그리고 나의 가족 구성원에게 각각 가지고 있는 이미지, 표상,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 투영되어서 나의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자아상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집이 단순히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상과 연결되어서 내가
어떤 정도의 건강함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내가 현실과 관계 맺는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집그림의 부속품 하나하나 우리 보면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볼 수 있는 내용은 먼저 문이에요. 문은 집에서 보면 보통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한 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문은 뭘까요? 집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집이 자상이라고 한다면 집 바깥은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겠죠. 그래서 문은 뭐예요? 문을 통해서 나한테로 연결이 되는, 즉 타인이 나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정도의 개방성, 그리고 남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깥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외부 환경에 잘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하는 세상과 나의 접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문을 한 개, 그리고 집에 보시면 집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신 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그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차원의 형태로 그렸다고 하면 문의 경우 집에서 정면에 보이는 가장 큰 벽면 있죠. 이쪽 벽면에 그리도록 위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3차원으로 그린 형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차원이 맞나요, 이게?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진 경우에는 가장 큰 벽면, 정면으로 있는 이 벽면에 위치하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문을 그리지 않은 경우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문을 빼놓고 그렸다 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올 수 없고 나도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문을 그리긴 했지만 손잡이를 빠뜨린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손잡이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을 물론 그리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과 반대되게 자동문을 그렸다거나 문은 그렸는데 짝이 없이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형태로 그리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만큼 접근하기도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개방성이 굉장히 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을 가린 것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은 정면에 있는 큰 벽면에 그리는 것을 가장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을 그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의 경우는 원래 1:1 검사예요. 그래서 문이 없는 경우에 질문해야 되거든요. 문은 어딨나요? 라고 하면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을 생략한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또는 요새는 이런 도어락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문을 그렸는데 거기 도어락 시스템을 그렸다. 게이트맨이라든지 이런 비밀번호를 누르는 형태 또는 자물쇠를 그렸다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에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좀 방어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혹시 문을 내가 그렸는데 이 제가 드리는 설명에 해당되지 않고 더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저에게 개별적으로 나중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당장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싶으면 스캔하거나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메일상으로 질문하셔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소 창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창문이라고 하면 집을 들어갈 때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문과 비슷한 형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고 또 내가 내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도 창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죠.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앉아있으면 1층 커피숍 같은 경우는 내가 밖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도 안을 들여다보죠. 하지만 창문을 통해서 직접 막 물건을 주고받는다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문과 유사하게 외부 환경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통로이기는 하지만 문처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고 내다본다든지 관찰한다든지 이런 다소 간접적인 형태죠. 자, 그래서 창문이라고 하면 대인관계와 관련된 나의 경험이라든지 대인관계에 갖는 나의 관심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창문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그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2개나 3개 정도 그리는데 2개가 좀 더 현장에서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자, 창문을 그런데 그리지 않은 경우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창문을 그리지 않은 경우 또는 1개를 그렸다. 아니면 그리긴 그렸는데 너무 작다. 이런 경우가 이제 다소 대인관계에 있어서 흥미도나 관심도가 없거나 대인관계가 적은 경우 문도 그리지 않고 창문도 그리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대인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하면 문도 없고 창문도 없죠. 대인관계에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좀 좁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자, 창문을 너무 많이 그린 경우, 반대로 창문을 너무 많이 그린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흥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창문의 위치인데요. 집을 이렇게 그렸는데 창문을 예를 들어서 지붕 위에다가 올렸다. 이렇게 창문을 높이 그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위쪽으로. 집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실 텐데요. 창문이 예를 들어 1층에 넣고 2층에만 있어요. 그러면 2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는 바깥이 충분히 보이겠죠.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창문의 위치가 높아지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은데 외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은 이런 곳에서 생기는데요. 내가 대인관계 욕구 자체가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 하는 작업들을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데 나는 사실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별로 그런 욕구가 없어. 좀 방어적이야, 폐쇄적이야 라고 해서 접근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실은 욕구가 좌절되면서 심리적인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 검사를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건요.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요. 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에게 별로 개방하지 않고 남들에게 그런 욕구를 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창문의 크기도 뭐 이렇게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창문이 크면 당연히 요구도도 큰 거고요. 창문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반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세부적인 장식이라고 한다면 창문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막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블라인드가 많으니까요. 블라인드를 덮는다든지 이것도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소 방어적인 태도, 내가 사실 관심 자체는 있지만 바깥에서 못 들여다보게 막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벽면인데요. 벽면은 우리가 보통 강도라든지 통제력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생활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자아가 붕괴돼 있다거나 막 심리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던가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리신 중에 벽이 깨져 있다던가 금이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죠? 또는 이렇게 투시되고 있다던가 이런 형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의 자아상이 얼마나 건강한지와 직결되는 정도의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굴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검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검사는 아니나 보니까 집의 구조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구문화권의 집을 생각해보면 굴뚝이 있죠. 왜 그래요? 추울 때 보통 난로를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그을음이나 연기를 빼기 위해서 주택에 굴뚝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는 온돌문화기 때문에 따로 굴뚝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굴뚝은 우리가 가족 내의 분위기라든지 가족 간의 애정, 교류, 이러한 가족 간의 친밀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권 그림에서는 굴뚝을 그리지 않아도 이것을 크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굴뚝에서 연기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이렇게 굴뚝에서 막 뭉게뭉게 굴뚝이 있는데 막 시커먼 연기를 막 이렇게 뭉게뭉게 그렸다든지 집 사이즈에 비해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에는 아무래도 좀 뭔가 현재 이 사람이 스트레스 요인이 많지 않은가, 심리적으로 뭔가 갈등 상황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붕은 집을 우리가 자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의 형태로 보면 지붕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죠?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붕 부분은 이제 내적 활동, 공상활동이라든지 생각, 인지활동 같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가정해요. 그래서 지붕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죠. 지붕. 원래는 여러분 집이 집체가 커요? 지붕이 커요? 사람이 활동하는 집면이 큰가요? 아니면 우리 지붕에 얹어져 있는 부분이 큰가요? 당연히 집체가 크겠죠. 그런데 지붕을 상당히 상대적으로 크게 그리고 뒷면이 좀, 이건 제가 그냥 극단적인 설명을 하고자 그렸는데 지붕이 훨씬 큰 형태로 그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내적인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지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대인관계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고요. 아주 뭐 학자라든지 자기가 하는 연구활동에 매우 몰입하는 사람의 경우 거의 고립된 상황에서 혼자만의 인지활동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 부분 크게, 지붕 부분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현실적인 사고나 현실 세계의 것들보다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 내지는 판타지 세계 같은 것들에 많이 빠져있는 경우에 아무래도 지붕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석하자면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보면서 설명드리면 알겠어요. 자, 기타라고 한다면 이제 지면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죄송합니다. 자꾸 켜지네요. 자, 종이에서 예를 들어 집을 그렸어요. 그런데 바닥면을 이용해서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띄워 그렸어요. 띄워서 그리고 났더니 좀 불안정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기가 땅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면선, 종이의 베이스라인을 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선을 보강해주는 경우 어떻겠어요? 사실 이것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집이에요. 떠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그렸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 붕 떠있는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껴졌죠. 현재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 이러한 그림이 자신의 불안정감을 자극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덧그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단이나 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그리는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간혹 계단을 그리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108계단 같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계단을 그렸다든지 아니면 집을 이렇게 그리고는 출입로가 뭐 접근하기 쉬운 넓은 길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요. 이게 아니고 막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한 오솔길 같은 걸 막 길게 그려놨어요. 이건 뭐겠어요? 집에 접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계단이나 출입로 같은 것들은 접근을 방어하는 방어적인 태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부수적인 사물을 그려놓은 경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서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집을 제가 그리세요 라고 했더니 집을 보통은 그려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더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려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종이에 집을 그렸는데 이 빈 공간 부분 있죠. 여기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빈 공간이 있어도 뭐 집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비어있는 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워넣어요. 이것이 나중에 제가 프로이드 이론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투서라고 해서 빈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현재 공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을 보니까 이 빈 공간의 공허함이 나의 심리적인 공허함을 자극해요.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여기에 자꾸 뭔가를 그려넣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투사라는 현상이 사실 이 심리검사, 그림 심리검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종이를 그리고 집을 그려보세요 라는 지시에 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그려요. 여러분의 현재 심리 상태, 정서적인 상황, 그리고 대인관계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그림검사고 그 기법의 원리가 투사 현상이라고 보죠. 나중에 프로이드 이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월자이 뷰라고 해서 새가 날아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리는 경우, 또는 아래에서 벌레가 땅에 붙어서 위로 올라보는 경우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경우들도 간혹 나타나는데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드아이 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에서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한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다. 왕자이 뷰라고 해서 벌레가 바닥에서 거대한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려진 관점인 경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관점의 집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집 그림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뭐 메일상이나 아니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깜빡 잊고 깜빡이가 찐 건 아니고 이제 집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써놓으신 게 있죠?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게요. 누구의 집인가? 사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누구의 집인가? 라고 하면 보통은 집을 그렸지만 내 집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의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쓴 경우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놓은 집의 형태의 집에서 사세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집을 그냥 그렸어요. 그리고 누구 집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 집이라고 해요. 굳이 뭐 모르는 아저씨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수님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집인가? 라고 했을 때 누구의라고 대답한 것이 내가 아닌 어떤 대상일 때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살고 있는가는 대부분의 경우 현재 내 집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뭐 아빠, 엄마, 나, 여동생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아빠, 엄마, 나, 여동생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이 쓰는 방법도 두 가지 구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가족의 서열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예를 들었듯이 우리 집의 서열 순서가 아빠, 엄마, 나,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단지향성이라고 해서 내가 강하지 않아요.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로 나부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살고 있느냐? 내 집이니까 일단 나를 쓰는 거예요. 나. 그리고 나와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나열돼요. 나. 엄마랑 치면 엄마. 여동생,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향성을 보면요. 나를 먼저 쓰는 사람의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자기 주장성이 강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서열 순서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보다는 이 집단이 무난하고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에 더 중요성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번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누구의 집인가에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my house를 내 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 집, 뭐 우리 언니예요. 우리 남편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 우리 언니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공유해?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이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할 때는 내 집이라고 쓰는 사람과 우리 집이라고 쓰는 사람이 좀 다른데
내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에서 나부터 나오는 가능성이 좀 연관이 되고요. 누구의 집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구성원을 나열할 때 서열이라든지 중요도에 의해서 서열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자,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은 뭐 어떤 질문들을 답을 쓰시나요? 화목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삭막하다, 썰렁하다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나의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이 질문에는 투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나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능성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을 덜 한 건데요. 누구의 집인가에서 내 집을 그리긴 그렸는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의 가족의 집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니까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해서 새로 꾸릴 가정,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미래의 집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현재의 가족에 대한 불만을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꼭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가족의 형태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분위기라든지 모습이 아닐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막 큰 꼭 불화나 어려움이 있지 않더라도 이상적인 형태의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1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나무, 벽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대리석,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비닐로 만들어졌다라든지 유리로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들이 좀 특이한 응답이고, 보통 이런 부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소스가 많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비닐이라고 예를 들어 대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견고성, 보온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죠. 이런 부분들이 자상 혹은 현재 자신의 가족에게 연결되어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물어보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문, 창문, 벽면, 지붕 이렇게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라고 했을 때 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집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삥 둘러놨어요. 울타리를 그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접근을 막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울타리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써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안정적으로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울타리를 그려놓고 울타리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뭐겠어요? 만약에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꼭 그리고 싶지 않았다면 울타리를 안 그렸으면 돼요. 그런데 그린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어요? 현재 상황은 대인관계나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는 좀 더 원활하고 활발하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 양가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방어적으로 있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외로워서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반대의 것들이 부딪히는 걸 우리가 이제 양가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성 또는 비관성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무너져서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미래에 대한 이제 비관성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답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집그림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요, 조금 남은 그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제 차시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서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도 집그림, 나무 그림, 사람 그림, 가족화 잘 보관하시고요.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